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뭐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왜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아니, 집행 권한이 없어서.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이런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공무조정 시에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민간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하라고 안 하죠. 왜냐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료 AI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IT,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솔루션을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잘 아시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거를 대폭적으로 의료 AI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도했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장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럼 이제 옆에 변호사분이 그때는 이제 개보입법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하면 소송이 말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키는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네거티브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이게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간단히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을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지금 대통령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많은 규정들이 무슨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을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살피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적극 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은 한 1년에 몇백 명씩 갑자기 특별히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맹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던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되는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하고 이것을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가 정신,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한 20여 년간 그 번영을 했던 기반에는 그 중무원들 교육을 세계의 석학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도 교육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발견하고 채용하는 그런 교육 과제로 좀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잠깐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이제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저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 인사혁신처도 와 있나요? 인사혁신처 임명장 주고 가버리시면 뭐했는데. 잘 나중에 전담. 공무조정실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민생분과에 계시는 박선규 위원님 맞으신가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생분과 박선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 개혁위원으로 1년 반쯤 일하다가 지금 규제 합리화 위원으로 변동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규제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적 흐름을 유도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흐름의 방향이 저는 공정과 정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중심의 그 규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2가지 사례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인원 한 2,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드나드는 그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 관련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제가 돼야 될 텐데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규정은 있지만은 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는 현지 문제가 발견한 현지 항공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는 규정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영어로 또는 다른 특수어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의 항공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규제 개혁위원으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상황을 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했고, 그리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는 외국 항공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였죠. 분명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럼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이 좀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고요. 2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 관련 얘기가 돼가지고요. 주로 요즘엔 기독교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세습이나 횡령이나 불륜이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뭐 시도 안 먹힌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뭐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안 좋은 일이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서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제기하는데 문서 제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서가 제기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문제 없음의 결론을 받아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음 단계 가는 데는 2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을 대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문제 없음 결론이 납니다. 100%라고는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항변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3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 조직 내에서는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단체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종교 집단, 문제 교회들 뭐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압축시켜서 말씀해 짧게만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긴 하지만 통일교 문제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본질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종교 본질을 벗어난 그 본질이 잘못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교 인구가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2천만 명을 압축시켜서 넘어갑니다. 예, 마무리해 예, 주시면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에 고맙겠습니다.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또 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네. 비과세 방침 이것을 재정 문제 투명성과 연관만 시키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받겠습니다.